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K뷰티 정말 대단합니다. 비즈워치라는 미디어의 글을 잠깐 소개하면 최근 외국인 소비자들에게 가장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단연 화장품입니다. 뛰어난 제품력은 물론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K뷰티가 단순히 히트 상품 수준을 넘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가 사실은 2022년에 변곡점이 있었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때문에, 규제 강화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계속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탈중국 전략을 본격화했죠.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컸었기 때문에 그 역풍도 심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K뷰티가 이듬해 불확실성을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다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으로 우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언론 보도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글로벌 뷰티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코스메틱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K뷰티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내에서 최대 수입 화장품 시장을 형성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 독창적인 어떤 성분,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유럽은 어떤가요? 가디언에서 얘기했습니다. 유리 피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른바 글래스 스킨의 약속이 영국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달팽이의 어떤 점액이라든가 연어의 정액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을 이용해서 K뷰티 제품이 매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약국에서 판매되는 우리나라 브랜드의 사례를 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효능과 클린 뷰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유럽 소비자들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유럽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시장인데요. 메이크업 인 뉴욕이라는 미디어에서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22%를 차지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G세대, Z세대죠. 의 절반 이상이 K뷰티 제품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의 어떤 플랫폼이 확산하고 있다는 결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사랑받고 있을까요? 소비자 행동학 관점에서 논리적인 어떤 구매와 감성적인 어떤 구매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구매 요인을 따지자면 소비자는 제품을 고를 때 내 피부에 도움이 되나?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난가? 이런 걸 따집니다. 실제로 외국 언론들은 K뷰티의 어떤 성분 중심의 어떤 효능, 그리고 가성비, 그리고 약국 입점 같은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판단 근거가 되겠죠. 감성적인 구매 요인도 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유리 피부라든지 K-팝 스타들이 사용하는 모습이라든지 귀엽거나 세련된 어떤 패키지라든지 비건, 지속 가능성, 이런 어떤 가치 소비를 자극하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는 이거 갖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어떤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이유로 지갑을 엽니다. 결론적으로 K뷰티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화장품은 기능적인 가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은 감성적인 가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의 어떤 소비는 논리와 감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구매는 감성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구매 단계에 들어가면 기능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감성적인 요인하고 기능적인 요인을 잘 결합시켰다는 얘기죠. 야마구치 슈가 이야기합니다. 뉴타입의 시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리는 결정을 합리화하지만 실제로 결정을 이끄는 것은 직관이다. K뷰티의 세계적인 성공은 이 말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소비자는 논리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결국에는 감성적으로 이끌려서 우선 제품을 구매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야마구치 슈가 쓴 뉴 타입의 시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내용인데요. 리더십에 대해서 썼네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올드 타입과 뉴 타입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올드 타입은 how를 이야기하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리더십을 우리는 올드 타입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뉴 타입은 어떤 목적을 얘기하고 일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 일을 우리가 왜 하는지를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을 뉴 타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올드 타입의 리더십과 뉴 타입의 리더십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what입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중요한가 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how의 세 가지 변수로 리더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어떤 경쟁 상황이 별다른 변화가 없고 고정되어 있다면 이때는 how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어떻게 해야 같은 일을 경쟁사보다 효율적으로 해낼 것인지가 경영에서 중대한 논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유카화가 진행이 돼서 물건이 넘쳐나는 반면에 의미는 점점 없어지는, 의미가 고갈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how만으로 조직을 이끌려는 올드 타입의 리더십만으로는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조직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많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동기부여에 실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미디어에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회식을 한다고 그러면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 보니까 회식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무언가 우리가 하나의 어떤 물건을 가졌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고, 두 번째 가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가지면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계 효용이 자꾸 줄어듭니다. 언제부터인지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고 의미가 부족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시대에 일을 통해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면 행복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리더는 어떤 일을 할 적에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또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 타입의 리더들은 비전 제시를 잘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과 왜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무엇을,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설계합니다. 왜? 기후위기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비전을 잘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뉴 타입의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 타입이십니까? 올드 타입이십니까? 이 시대는 뉴 타입의 리더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드 타입이면 빨리 노력해서 뉴 타입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오늘도 야마구치 슈가 쓴 뉴 타입의 시대의 6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의 내용은 의미 있는 상품으로 독자적인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네요. 좀 더 설명을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품, 싼 가격의 상품, 좋은 품질의 상품, 이런 것들로서도 상품 개발을 해야 되지만 의미 있는 어떤 상품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사업을 개발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어떤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마구치 슈는 책에서 도움이 되는 것과 의미가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의미 가치를 갖게끔 해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제품, 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이냐 라고 할 때 의미가 있는 쪽으로 점점 상품 개발해야 된다, 신사업 개발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을지대학에서 나온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닝 아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MZ세대가 말하는 의미 있는 소비가 시작되었다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단순히 예쁘다, 이거 아주 저렴한데? 이런 것을 넘어서 브랜드의 어떤 철학과 메시지를 좀 따져보고 소비를 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 중인 미닝 아웃이 있다는 겁니다. 미닝 아웃은 의미를 뜻하는 미닝과 커밍 아웃의 합성어로서 미닝 아웃이라고 부르네요. 자신들의 어떤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를 소비나 SNS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내 소비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미닝아웃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는 단순히 트렌디하거나 인기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비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상품의 어떤 디자인이나 브랜드 이름보다도 그 이면에 담긴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메시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 브랜드라든가 환경을 고려한 포장지 없는 샴푸 바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어떤 패션 브랜드 등을 좀 더 선호하는 소비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SNS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거니즘이라든가 제로 웨이스트라든가 하는 해시태그가 더 이상 소수의 취향이 아닌 자신의 어떤 신념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개인의 소비가 하나의 신념 표현 수단이자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지금의 시대에서 미닝아웃은 더 이상 일시적인 어떤 트렌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소비, 자신의 가치와 연결된 삶을 지향하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글을 썼네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기업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 적에 의미가 있는,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 제품과 상품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런 의미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가속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 2025년도 1분기에 밀레니얼 세대, G세대들의 소비 성향은 5년 전보다 자기 만족과 가치 중심 소비를 지향하는 경향이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아끼기가 아닙니다. 이걸 왜 사야 되지? 라는 질문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지갑을 닫는 세대입니다. 바로 이들이 오늘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MZ세대의 소비 심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유 있는 소비를 선택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소비자의 어떤 행동 패턴의 변화를 잘 읽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 상품,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는 상품, 여기에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 기업들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여러 대표님들, 여러 임원님들이 궁금해 하셔야 될 것은 바로 MZ세대들이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빨리 읽어야 됩니다. 이 브랜드는 플라스틱 제로라서 좋아요, 페어 트레이드 커피라서 좋아요 라는 글을 공유하는 것을 잘 읽으면서 우리가 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이마켓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쓴 책 뉴타입의 시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 철저하게 집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올드 타입은 규모를 좀 추구하고 시장에 어떻게 좀 잘 보일까 하는 그런 스타일들을 이야기하고요. 뉴 타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좀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적은 내용이 있는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신약성서의 이야기를 이 챕터의 요약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아마도 남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지 마라. 그냥 네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길을 집중해서 지속해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챕터에 보면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요. 애플의 의자를 수천 개나 납품한 히로시마라는 가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루니 목공이라고 하는 일본 히로시마 현에 있는 조그만 가구 회사라고 합니다. 이 마루니 목공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루니 목공은 사실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닙니다. 1928년에 창업을 해온 아주 전통을 이어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가구를 내놓기 위해서 공예의 공업화를 목표를 해서 양산체제를 갖춰가면서 거품 경제의 절정기인 1991년에는 약 30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으니까 이 기업이 작은 회사는 아니네요. 이 시기에 기업 비전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가구 메이커가 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규모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경영을 이 회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붕괴되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마루니 목공은 경영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현재는 야마나카 다케시라는 분이 사장으로 계시는데 2001년에 그 마루니 목공의 원래 사장이었던 분이 이제 숙부였던 것 같습니다. 숙부가 권유해서 그 마루니 목공의 경영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야마나카 다케시라는 사람이 11곳에 흩어져 있던 공장을 한 곳에 모으고 도요다의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기울입니다. 또 본인이 기업 회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방법을 전부 동원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죠. 실망한 야마나카 씨는 자신의 회사인 마루니 목공의 카탈로그를 들여다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제품이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왜 팔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몰두했는데, 나는 어떤 제품을 갖고 싶은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당연히 자신이 갖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물건이라면 다른 사람도 갖고 싶어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마나카는 값이 저렴해도 팔리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말로 내가 갖고 싶은 의자에 승부를 걸어보자고 결심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무인양품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후카사와 나오토라는 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이 이렇게 제품 제조 기술이 좋아? 이렇게 생산 기술이 좋아? 야, 이 마루니 목공 대단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의자가 히로시마라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를 당시 애플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였던 조너선 아이브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가지고 애플 본사에 수천 개가 납품이 됩니다. 이 히로시마가 세상에 나오니까 마루니 목공은 하락세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어떤 상품 유통 흐름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세탄 백화점이라고 해서 유명한 백화점의 신주쿠점에 납품을 하게 되었고, 건설회사들이 자기네가 새로 지으려는 건물에 이 의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무실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판매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디자인에 관해서는 기준이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애플에 대량 납품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거의 실적이 없었던 해외 판매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만 참가할 수 있다는 그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 참가할 자격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무리 멋진 디자인 의자를 만들었다고 해도 전 세계에 알리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대규모 광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들은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홍보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감성을 흔드는 매력적인 제품이 탄생하면 구매자들이 SNS를 통해서 관련 영상과 정보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줍니다. 제레미 리프킨이 이미 지적했듯이 한계 비용 제로로 전 세계의 제품을 알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품에 마음을 움직이는 예리하고 매력적인 어떤 제안이 없으면 그에 관한 정보는 넓게 확산되거나 공유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미래의 마케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있는 거죠. 기존의 방식대로 규모를 추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기호를 모아가지고 대중화된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매력이 없어집니다. 결국 이런 올드 타입의 사고방식에 기반한 제품을 만들고 팔고 한다고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제품 정보를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멋진 연예인을 활용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야마구치 슈는 이런 스타일을 올드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성 품질이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뉴 타입이 필요하다. 이제는 이런 뉴 타입이 세상을 리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 타입은 어떤 타겟을 집중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적중력을 높여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그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야마구치 슈는 글로벌 그리고 니치 시장에 대한 세그먼트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롱테일 이코노미의 컨셉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뉴타입의 시대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쓴 글을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지금 꼰대 리더 아닙니까? 아니면 나도 지금 꼰대 리더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 슈는 올드 타입들, 이들은 목표치를 부여하고 나서 핵심 성과 지표를 정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KPI라는 것이 있죠. KPI를 정하고 나서 그 KPI 지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사람들을 올드 타입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뉴 타입은 의미를 제시하고 나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타입의 리더들을 뉴 타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4장의 이야기를 몇 줄로 요약해 놨는데요. 생텍쥐베리의 이야기로 만약 여러분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목재를 마련해가지고 임무를 부여하고 또 일을 나눠주고 너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그들한테 끝없이 넓은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어줘라 라는 글을 옮겨 놓으셨네요. 사실 여러분 요즘 어느 조직에서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 자주 뵙게 되는데 부하 직원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 무능하다 하고 푸념하는 임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올드 타입입니다. 꼰대 스타일이죠. 사실 문제는 부하 직원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 리더의 무능력이다 라고 야마구치 슈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주 동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경영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영 자원 중에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물자하고 돈은 주어진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 100이면 100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리더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자원에서 값진 능력을 끌어내는 리더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다
그 꼰대 리더들은 이렇게 사람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좀 더 유능한 리더들은 이 사람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74쪽에 보면요. 현재 일본의 기업 중에도 인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일반적인 인재평가 제도에서는 역량을 측정하는 인터뷰와 다면평가제를 통해서 다각도로 개인의 능력을 수치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채용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제도는 굉장히 미국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정적인 문제점은 인간의 능력을 정적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아주 공감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하지만 사람이 발휘하는 능력과 역량은 그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능력과 역량은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동적인 개념이다. 아무런 의미도 부여받지 못해서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능력과 역량이 낮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이 의미라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불어넣으려면 의미가 중요하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의미를 끌어내는 이 새로운 타입, 뉴 타입의 능력, 이것이야말로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수많은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밀레니얼 세대에게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밀레니얼 세대, 우리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출생한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의미를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5년에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 다국적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가 29개 나라의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급여나 제품이 아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이 이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는데, 높은 연봉을 받기보다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대답이 44%, 근무하는 회사가 사회에 공헌할 때 일할 의욕이 커진다는 대답이 3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회 공헌을 지향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은 일본의 리크루트 웍스 연구소가 시행한 조사에서도 드러났는데, 이러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의미를 매우 중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꼰대 리더가 되지 않으려면 이 밀레니얼 세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이 뭔가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미션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는 비효율적인 인간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은 효율적인 어떤 동물이 되듯이 사람한테 어떤 지적 자전거가 되어줄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이는 결국 무엇을 위한 회사인가? 라는 물음에 명확히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 설정이 구글이나 애플 같은 최첨단 IT 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니고, 기존 산업들도, 기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우리 비즈니스, 우리 기업에게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은 사람에게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입니다. 따라서 동기부여에 강한 뉴 타입, 새로운 시대의 리더들은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에 조직의 목표치와 핵심 성과 지표에만 의지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지 말자. 올드 타입, 그런 꼰대 스타일의 리더십은 이제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야마구치 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오늘도 야마구치 슈 씨가 쓴 뉴 타입의 시대 제3장 구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네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런던 정경대를 방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경제 위기를 왜 한 사람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3장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미래는 예측하지 말고 구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매일 쓰시죠? 챗GPT 매일 쓰시죠? 퍼플렉스티 매일 쓰시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없어지는 직업,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재미있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마구치 슈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라. 아니 지금 그런 얘기하면 혼란만 자꾸 생긴다. 오히려 우리가 상용화되어 가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것인가, 더 나아가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과제로 삼아야지, 아니 뭐 없어질 거 얘기해서 자꾸 혼란만 생기게 하면 우왕좌왕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기술의 진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낙관론자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멈출 수 없는 이 인공지능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과연 누가 일자리를 뺏길까? 뭐 이런 걸 예측하기보다는 뭔가 이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한번 구상해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비즈니스 현장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예측의 관점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만 있는데 답답하다. 정작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하는 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 야마구치 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측과 구상의 문제를 좀 고찰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례를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컴퓨터 과학자인 그 앨런 케이라고 아시죠? 이 앨런 케이가 197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을 위한 컴퓨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앨런 케이가 팔로알토 연구소에 다니던 시절에 앨런 케이는 현재 노트북 컴퓨터의 개념을 가진 교육용 컴퓨터를 개발했는데 그 컴퓨터 이름이 다이나북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도시바가 이 다이나북의 상표권을 사가지고 노트북 컴퓨터 이름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무려 50년 전에 태블릿 단말기의 등장을 예측을 했다는 거야? 라고 감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앨런 케이는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물건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굉장하겠는걸? 라는 생각으로 그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앨런 케이는 예측이 아니라 구상을 한 것입니다. 컨설팅 회사에다가 그 다음에 많은 싱크탱크에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측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돈을 많이 주긴 하지만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뷰카화된 세상에서는, 뷰카는 전번에 말씀드렸었죠. 변동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높고 복잡성이 굉장히 증대하고 그 다음에 모호해지는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요 앞글자를 따서 야마구치 슈가 뷰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뷰카화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미래 예측을 부탁하고 마치 시험에 대비해서 경향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올드 타입이다. 그래서 우리가 뉴 타입이 되려고 그러면 예측을 하지 않고 구상을 해야 된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 대신에 미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전인수 교수님이 쓰신 책에 비즈니스 상상력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상력을 어떻게 풀고 계시냐면 기존 컨셉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컨셉을 떠올리면서 그려내는 어떤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더 간단하게는 새로운 컨셉을 좀 떠올리려고 그려내는 어떤 의식이라고 정의를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곳은 프라그마티즘을 주장한 미국의 철학자의 구상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풀어주고 계십니다. 일반 상상력의 중심이 이미지라면 비즈니스 상상력의 중심은 컨셉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전인수 교수님의 이 책에서도 이 앞에 일부
상상력의 문 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미래에 대해서는 상상이 중요하구나. 야마구치 슈가 얘기하는 구상이 이런 거구나. 기획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마구치 슈의 3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하고 같이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쓴 뉴타입의 시대를 같이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두 번째 장인데요. 두 번째 장은 과제 설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혁신적인 해결책보다 탁월한 과제를 만들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드 타입은 혁신이라는 어떤 수단에 집착하는 반면에 뉴 타입은 수단에 집착하지 않고 과제 발견하고 그 해결에 주목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에서 혁신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읽으실 적에 혁신의 수단을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어떤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더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야마구치 슈는 책에서 세그웨이는 왜 실패했는가 라고 썼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이 거대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니즈가 충족되는 오늘날에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아무리 추구한다 해도 큰 부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당연한 사실을 쉽고 생생하게 제시해 준 사례가 바로 세그웨이다. 세그웨이는 21세기 초반에 세기의 대발명이라고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매출 면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 세그웨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예측도 거의 다 빗나갔다. 스티브 잡스는 시제품을 보고 나서 컴퓨터 이후에 가장 경이적인 기술 제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회사 주식의 10%를 취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 요청이 거절됐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겠죠? 스티브 잡스가 그러면 내가 무보수로 발명가의 고문이 되어가지고 한번 일을 같이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뿐만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또한 세그웨이에 매료돼가지고 이거 혁명적인 제품이다. 반드시 폭발적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구글 등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성공한 전설적인 투자자 존 도어는 세그웨이 사업에 $8천만 투자하고는 사상 최단 기간 내에 아마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할 거라 이렇게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됐죠. 어쨌든 세그웨이는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출시 10년이 지나도록 흑자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세그웨이는 확실히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라스트 마일 아닙니까? 라스트 마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제품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 야마구치 슈도 타본 모양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필자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교통수단의 미래를 제시하는 기발한 발상이 충만했으며 사람을 흥분시키게 하는 어떤 매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세그웨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제품이었던 것 같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사회적 과제의 해결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결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세그웨이가 분명하게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 타고 다니시는 거 제가 보긴 하는데 세그웨이가 이게 건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거워가지고 어떨 때는 자동차에다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럼 무겁습니다. 또 뭐 이렇게 가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싸지 않습니다. 과연 라스트 마일에다가 투자하고 싶은 정도의 비용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편의성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라스트 마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제화하지 않고 기술적인 어떤 우월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야마구치 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세그웨이가 지금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언급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혁신하고 실패는 동전과 같다. 동전의 양면이다. 혁신이 있으려면은 실패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실패를 해서 반드시 혁신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라스트 마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전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또 그 전기 보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은 사회가 어느 정도 라스트 마일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세그웨이가 나왔으면 좀 더 가격이 저렴하게, 좀 더 편리하게 그러면 도움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혁신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이마켓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야마구치 슈라는 사람이 쓴 뉴타입의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제2장 뉴타입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올드 타입하고 뉴 타입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뉴 타입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원시 시대 이래 인류는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불편이 많았습니다. 불편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큰 부를 창출하는 데로 이어졌습니다. 이를테면 겨울에 추우니까 스토브를 만들었고 우리가 비에 적지면서 이동하고 싶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멀리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문제 해결에 뛰어난 사람은 올드 타입이 되고 급속히 자신의 가치를 잃을 것이다 라고 야마구치 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문제의 발견과 해결이 결국 부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돈을 번다는 거죠. 과거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규모를 규정하는 바틀렉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니까 비즈니스 규모가 작거나 아주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세기 후반까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나 정답을 내는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고 보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야마구치 슈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늘날 이 바틀렉의 관계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문제는 드물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과도하게 많은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즈니스에서의 바틀렉이 무엇인가 하니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제를 찾아서 제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뉴 타입으로 높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드 타입이 문제 해결에 뛰어나다면 뉴 타입은 아직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가지고 이 사회에 제기하는 그런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뉴 타입이 어떻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상적인 상태하고 현재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바람직한 상태가 있겠죠? 그 상태와 현재의 상황과의 어떤 갭이 있겠죠? 그 차이가 있는 것, 이를 우리가 문제라고 정의하자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상적인 상태를 만약에 그리지 못하는 경우라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희소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문제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래야 하지 않나? 혹은 인간은 이래야 하지 않나? 라는 이상을 그리려는 어떤 구상력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부족하다는 것은 바로 비전이 부족하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업 경영도 그렇고 국가의 경영도 그렇고
지역 공동체의 존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즉 어젠다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일은 국가에 있어서나 기업에 있어서나 지역 공동체 등에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문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모습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결국 비전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뉴타입은 항상 나름대로의 어떤 바람직한 이상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뉴타입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눈앞의 현실과 비교하고 둘 사이의 차이를 찾아냄으로써 그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공급이 과도한 상태로 바뀌어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올드 타입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는 뉴 타입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회와 인간이 지녀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구상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문제 해결 능력에서 문제 발견 능력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면서 기업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끝없이 외부에서 제공되었던 이상적인 모습,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편하게 예를 드는 것이 바로 경박단소입니다. 가볍게 만들고 얇게 만들고 또 작게 만들고 뭐 이런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주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이상적인 모습을 구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자신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마구치 슈 선생이 쓴 뉴 타입의 시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시작하죠. 프롤로그는 잘 아시다시피 책 전체 내용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올드 타입과 뉴 타입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제는 올드 타입 말고 뉴 타입으로 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올드 타입은 그동안은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숨을 돌려보죠. 여러분 이런 생각 늘 하시죠? 우리 회사는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신사업 아이템은 뭐가 뜰까? 지금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찾고 계시죠? 이 답은 몇 개의 산업 전망 보고서를 읽는다고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또 이 답을 기술 전문가 몇 분을 만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AI나 블록체인이나 여러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신사업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죠.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트럼프가 등장해서 중국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신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 나가시겠습니까? 신사업 팀을 구성하고 신사업 팀원들에게 뭐 좀 새로운 먹거리 찾아와봐 라고 하는 숙제를 던져주셨다면 과연 이분들은 문제를 잘 해결해 올까요? 야마구치 슈는 이 책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런 방식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을 가져와라, 솔루션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고 오히려 우리가 도전할 문제를 가져와라고 지시를 하시고 분담을 해서 문제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가져오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개념 설계를 해나가야 됩니다. 야마구치 슈라는 분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인수 교수님이 개념 설계라는 말로 전달을 했었습니다. 전인수 교수가 얘기하시는 것은 기존의 개념을 흔들어서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먼저 성공한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벤치마킹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개념을 설계해서 그 새로운 개념으로 밸류 프로포지션을 만들어내고
고객에게 전달을 해보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보고 시장이 만들어가는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파는 곳입니까? 스타벅스는 커피를 팔지 않고 공간의 개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집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제3의 장소라는 새로운 의미에 반응을 한 거죠. 애플이 휴대폰을 기능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의 경험이라는 개념으로 재설계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시장을 단순한 통신기기 시장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을 개념화해서 이것을 팔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개념 설계입니다. 기존 시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재해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신사업 아이템을 찾고 싶으시면 먼저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과 함께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점을 많이 찾아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합을 해서 비즈니스 개념화 시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이고 새로운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마구치 슈나 전인수 교수님이 얘기하는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바로 신사업 개발의 시작입니다.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답을 가져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문제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사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문제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제를 조립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개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과정들을 야마구치 슈와 전인수 교수님이 책으로 써놓았는데 개념적인 설명들이 많아서 저같이 사업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이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마켓은 오픈 이노베이션 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마구치 슈라는 분이 쓴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야마구치 슈가 이야기하는 뉴타입의 인재가 왜 필요하냐 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메가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야마구치 슈는 6가지 메가 트렌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이 매우 풍요롭지만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질적인 어떤 결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트렌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물질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큰 불만이나 불편 또는 불안을 느끼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상에서 어떤 문제를 느낄 상황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야마구치 슈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자꾸 없어지고 있다는 걸로 이분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20세기 후반까지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문제는 많고 해결책은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큰 불만과 불편, 불안을 느꼈었고 이를 해결한 어떤 개인, 이를 해결한 어떤 조직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부가 집중된 거죠. 이런 시대에는 당연히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높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의 해결에서 문제의 발견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 문제의 해결 능력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 높이 평가받았던 문제 그 해결하는 사람들, 프로블럼 솔버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은 올드 타입이 되고 점점 가치를 잃고 있는 반면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찾아내 가지고 이 경제 구조 안에서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과제 설정하는 사람들, 어젠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뉴 타입으로서 큰 가치를 창출해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싶다 그랬을 적에는 오히려 옛날 사람보다 이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올드 타입보다 뉴 타입, 프로블럼 솔버보다는 어떤 문제를 자꾸 찾아내는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마구치 슈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메가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물건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데 쓸데없는 일자리, 그런 노동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 엉터리 일자리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일본에서는 이걸 오랫동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다고 하는데 저 예산 가지고 다른 거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메가 트렌드는 사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좀 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좀 더 모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문으로 하니까 변동성은 volatility라는 단어, 그 다음에 불확실성은 uncertainty라는 단어, 복잡성은 complexity라는 단어, 그 다음 모호성은 ambiguity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자를 하나씩 땄습니다. 그래서 VUCA, V-U-C-A, VUC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VUCA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좋았다, 이거 아주 좋다 라고 믿었던 여러 가지 능력이나 어떤 물건의 가치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 점점 그 가치를 잃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것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점점 가치를 잃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측이 점점 가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어떤 일을 할 적에 중장기적인 예측을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측의 가치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태까지는 최적화하는 것이 무기였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론이었습니다. 항상 주변 환경에 최적화하면서 성과를 높이려고 했지만 여기에 패러독스가 하나 있다는 거죠. 비유카화된 세계에서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느 환경에 뛰어나게 최적화된다 해도 어차피 그 다음 순간에는 또다시 시대에 뒤처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적화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라는 의미로 세 가지가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가 트렌드는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강한 비즈니스, 스트롱 비즈니스가 뭐냐? 그러면 아주 큰 비즈니스를 가리켰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대량으로 생산한 물건을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서 대량 판매하는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가장 승자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을 모으지 못한 사람, 생산이 불가능한 사람, 거액의 광고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소리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틀렸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첫 번째로는 한계 비용이 점점 제로화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있죠.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한계 비용 제로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규모의 이익에 따라서 낮은 한계 비용이 이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이유는 미디어와 유통의 변화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서비스와 상품을 세상에 알리려고 그러면 신문과 텔레비전 중심의 매스미디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새로운 미디어 기술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주 작은 집단의 고객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미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죠. 마지막 트렌드는 간단합니다. 인생은 길어지고 기업의 수명은 짧아졌습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은퇴 후에도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80세까지도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나이를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앞 세대에 살았던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S&P 500 기업의 평균 수명이 50년 전에는 60년까지의 평균 수명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20년도 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해서 기업의 평균 수명보다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훨씬 긴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커다란 트렌드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마구치슈는 6가지의 큰 흐름의 변화를 보고 앞으로는 뉴 타입의 시대의 인재, 뉴 타입의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아이디어가 나올까요? 새로운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